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 레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요청해주신 TTM 테크놀로지, 지난 쇼츠 영상에서 TTM 테크놀로지가 뽑혀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렛츠고! 레인이 렛츠고! TTM 테크놀로지스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핵심은 이 회사를 단순히 PCB를 찍어내는 제조업체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PCB, RF 부품, 전자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무제표 안에는 항공, 방산 장기 프로젝트형 제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붙은 고사양 PCB, RF, 마이크로웨이브 부품의 고마진 소량 고난도 사업, 말레이시아 신규 공장 램프업 비용, 그리고 진행률 기준 매출 인식에 따른 계약 자산 구조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숫자는 일반 제조업처럼 매출 늘었다, 재고 늘었다, 매입 채무 늘었다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일부 제품은 제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수행한 만큼 매출로 잡힙니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이 찍히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아직 청구, 회수 전 단계의 계약 자산이 같이 쌓입니다. 이 점이 TTM 재무제표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조를 머리에 넣고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첫 인상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2025년 매출은 2906-345, 영업이익은 264-684, 영업이익률은 9.1%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이 약 1.9%, 2024년이 약 4.8%였다는 점을 보면 단순 회복이 아니라 수익성 레벨 자체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2023년 약 18.5%, 2024년 약 19.5%, 2025년 약 20.7%로 올라왔습니다. 제조업에서 매출 총 이익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많이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장 가동률, 제품 믹스, 수율, 단가, 고부가 제품 비중이 같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TTM의 경우 A&D에서는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 관련 수요와 우호적인 제품 믹스, 커머셜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과 네트워킹 수요가 이익률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선을 무조건 순수한 영업 체력 개선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2025년에는 실제로 A&D와 커머셜 세그먼트의 이익률이 좋아졌지만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영업권 손상, 구조 조정비, 인수 관련 비용 등이 줄어든 효과도 같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16043에서 264684로 2배 이상 늘었다라고만 해석하면 과장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세그먼트의 실질 이익 체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과거 손상, 구조 조정 부담이 줄면서 회계상 영업이익률이 더 크게 좋아진 상태입니다. 2025년 매출을 뜯어보면 이 회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전체 매출 2906345달러 중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항공 방산 매출은 1281536달러로 전체의 약 44.1%입니다. 데이터 센터 컴퓨팅은 683393달러로 약 23.5%고요. 메디컬 인더스트리얼 인스트루먼테이션은 약 14.1%, 오토모티브는 약 10.4%, 네트워킹은 약 7.9%입니다. 즉 TTM은 방산이 안정성을 제공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률을 만들며 의료, 산업, 자동차, 네트워킹이 경기 민감도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세그먼트별로 보면 이 구조가 더 뚜렷합니다. 2025년 기준 A&D 세그먼트 매출은 1292-523달러, 영업이익은 183-813달러로 영업이익률은 14.2%입니다. 커머셜 세그먼트 매출은 155-701달러, 영업이익은 238-781달러로 영업이익률은 15.1%입니다. RF&S 컴포넌트는 매출 40014달러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8.1%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RF&S의 높은 마진만 보고 고마진 사업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회사 전체 이익을 움직이는 축은 아직 RF&S가 아니라 A&D와 커머셜입니다. RF&S는 작지만 기술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신호이고 A&D와 커머셜이 실질적인 이익의 중심입니다. A&D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9.08%에서 2024년 12.4%, 2025년 14.2%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방산 항공 사업은 고객 승인, 품질 인증, 납기, 정부 예산,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한번 공급망 안에 들어가면 쉽게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D 마지기에서는 단순한 단기 호황이 아니라 수익 안정성의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커머셜 영업이익률은 2023년 14.71%, 2024년 14.09%, 2025년 15.06%입니다. 2024년에 약간 눌렸지만 2025년에 다시 15%대로 올라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 네트워킹 수요가 붙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신규 공장 램프업 비용이 있었음에도 마진이 무너지지 않았던 점은 긍정적입니다. RF&S 컴포넌트 영업이익률은 2023년 28.37%, 2024년 23.22%, 2025년 28.12%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익률은 높고 2024년에 눌렀다가 2025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를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주 수혜주라 보면 너무 얕습니다. 더 깊게 보면 TTM의 강점은 AI 수요와 방산 수요가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A&D는 이익의 바닥을 만들고 커머셜은 성장률과 영업 레버리지를 만들며 RF&S는 기술 프리미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경기 민감 PCB 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산 안정성과 AI 인프라 성장성이 함께 들어간 하이브리드 제조업체에 가깝습니다. 2025년 손익계산서의 핵심은 매출 총이익률 개선과 판관비 레버리지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2023년 약 81.5%, 2024년 약 80.5%, 2025년 약 79.3%로 내려왔습니다. 판매 마케팅비는 매출 대비 2.9%, 일반 관리비는 약 6.6%, 연구개발비는 1%입니다. 매출이 커지는 동안 판관비가 같은 속도로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조업의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입니다. 공장, 품질, 시스템, 관리 조직, 고객, 대응 조직, 생산 인프라는 어느 정도 고정비 성격이 있으므로 매출이 늘면 비용률이 내려가고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TTM은 손익계산서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늘면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이 같이 커지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재고와 유형 자산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영업이익은 110.28%입니다.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91288달러가 영업이익 264684달러보다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회계상 이익이 현금으로 잘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익 전환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매출 채권 증가, 계약 자산 증가, 재고 증가가 현금을 묶었고 매입 채무 증가와 비현금 비용이 그 부담을 방어했습니다. 이 부분은 TTM 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만 보면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진 회사입니다. 맞긴 하지만 현금 흐름표까지 보면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성장 과정에서 매출 채권, 계약 자산, 재고에 돈이 묶이고 매입 채무가 그 부담을 막아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평가할 때는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확장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재고 자산 회전일수, 확장 매입 채무 회전일수, 확장 현금 전환 주기, 순 운전자무 흡수율, 캐펙스 부담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TTM의 첫 번째 핵심 추이 지표는 확장 매출 채권 회전일수입니다. 이 회사는 진행률 매출 인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자산을 빼고 매출 채권만 보면 실제 현금 회수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확장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2020년에는 매출이 크게 줄면서 기존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이후 2021년에서 2022년에는 회전일수가 111 초반대로 줄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23.81로 다시 길어진 것은 단순 부실 징후라기보다 사업이 A&D와 장기 프로젝트형 매출, 고객 맞춤형 고사양 제품 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약 자산이 재무제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16.91로 2023년보다 낮고 2024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확장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116.911이라는 숫자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물건을 만들고 매출을 잡은 뒤 돈을 빨리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을 먼저 하고 매출은 잡히지만 실제 현금은 꽤 시간이 지나야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TTM의 성장 방식입니다.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이 커지는 것은 성장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금 회수 부담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표가 다시 120에서 131대로 올라간다면 손익계산서는 좋아도 현금 흐름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재고자산 회전일수입니다. 재고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재고는 팔릴 때 매출원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의 TTM은 상대적으로 재고를 가볍게 돌리는 구조였지만 2023년 이후에는 재고를 더 들고 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이 안 팔려서 쌓인 모습이라기보다 사업의 난도가 올라가면서 원재료와 재건포를 더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결과에 가깝습니다. 고사양 PCB, A&D 프로젝트, AI 데이터 센터용 제품, RF, 시스템 부품은 더 필요한 소재와 부품이 더 복잡하고 고객 승인 벤더나 제한 공급처에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고 세부 내역을 보면 이 해석이 더 강해집니다. 2025년 재고 자산은 원재료 197531달러, 제공품 48236달러, 완제품 4290달러입니다. 완제품은 매우 작습니다. 즉 팔리지 않는 제품이 창고에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와 진행 중인 생산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 증가는 수요 둔화로 완제품이 쌓이는 위험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고난도 제품 믹스 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준비 자산에 가깝습니다. 재고를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원재료 선행 투입률, 즉 원재료 나누기 매출 원가를 봐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19년 이후로 계속 커지다가 2025년 최근 연도에 살짝 꺼진 흐름을 보입니다. 이 흐름은 TTM의 사업이 점점 더 고사양, 고부가, 고객 맞춤형 구조로 바뀌면서 원재료 준비 부담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원재료 나누기 매출 원가가 4.73%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서 2024년에는 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회사가 더 많은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산, 항공용 제품, RF 부품, AI 데이터 센터용 고사양 PCB는 일반 표준 제품보다 공급망이 복잡하고 원재료의 스펙과 조달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재료 선행 투입률 상승은 단순 과잉 재고라기보다 산업 고도화의 비용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만 2025년에 이 비율이 8.57%로 낮아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매출 원가가 크게 늘었는데 원재료 비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재료를 더 쌓아두는 속도보다 실제 생산과 매출로 소화되는 속도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이 다시 10%를 넘어서 올라가고 동시에 매출 성장률이나 세그먼트 마진이 둔화된다면 원재료가 부담으로 바뀌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에서 9% 수준에서 안정되고 매출과 마진이 유지된다면 원재료 확보는 위험이라기보다 성장 준비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TTM처럼 진행률 매출 인식이 중요한 회사에서는 재고품 나누기 계약 자산 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에서 2021년에는 이 비율이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5.99%로 올라오고 2023년에는 15.58%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생산 중인 물량이 재무제표 안에서 훨씬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 즉 공장 안에 일이 많이 쌓였고 생산 진행 과정에서 제공품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1.95%, 2025년에는 10.31%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생산 진행분이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률 매출 인식을 통해 계약 자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매출 채권과 현금 회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2023년은 공장 안에 일이 많이 쌓이는 해였다면 2025년은 그 일이 매출과 계약 자산으로 더 잘 전환된
해에 가깝습니다. 이 지표가 앞으로 더 내려가면서 매출과 마진이 유지된다면 생산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재공품 나누기 계약자산 비율이 다시 급등하고 재고자산 회전 일수도 길어지면 생산 변목, 검수 지연, 출하 지연, 고객 승인 지연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매입 채무에 계약 부채를 더해서 봅니다. 매입 채무는 공급 업체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고 계약 부채는 고객으로부터 먼저 받았거나 아직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의무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둘 다 회사의 운전 자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장 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2021년부터 계속 길어진 흐름이 보입니다. 이 흐름은 TTM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 신용과 고객 상급 성격의 자금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가 길어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좋습니다. 고객에게 받을 돈은 아직 다 못 받았고 생산을 위해 재료도 샀지만 그 재료값을 공급업체에 바로 다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조정 내역을 보면은 매출 채권, 계약 자산, 재고 증가가 현금 유출을 만들었지만 매입 채무 증가와 계약 부채가 상당 부분을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확장 매입 채무 회전 일수가 100일을 넘었었다는 것은 공급업체 신용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TTM처럼 고객 승인 벤더, 제한 공급처, RF, 시스템 부품, 고급 원재료를 많이 쓰는 회사는 공급업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망이 타이트해지거나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업체가 지급 조건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면 이 현금 흐름 방어 장치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매입 채무 회전 일수 상승은 현금 흐름 방어에 힘이면서 동시에 공급망 의존도의 그림자입니다.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TTM은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이 큰 회사인데도 전체 현금 전환 주기는 중장기적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가 고객 프로젝트형 매출에 생기는 불리한 현금 구조를 공급망 신용과 재고 구조로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이 커지는 것을 보고 현금 회수 느리다라고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TTM의 더 깊은 변화는 회수는 느리지만 지급도 더 늦추고 재고를 완제품이 아니라 원재료 재고품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현금 전환 주기를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균형이 유지된다면 TTM은 성장하면서도 현금 흐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데 계약 자산 회전일수만 다시 길어지는 순간 손익계산서는 좋아 보여도 현금 흐름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운전 자본 흡수율은 매출이 늘 때 운전 자본이 얼마나 먹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프상 수운전 자본 흡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매출 증가 또는 회복 과정에서 운전자본 부담이 낮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 마이너스 20.42%는 매출이 늘어나는 동안 운전자본이 오히려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0.6%, 21.42%로 올라오면서 매출 성장에 운전자본이 꽤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2024년에는 9.65%로 완화되었고 2025년에는 18% 수준으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운전자본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5년을 운전자본 부담이 거의 없는 성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매출 채권 계약 자산 재고가 모두 늘었습니다. 다만 매입 채무와 계약 부채가 그 부담을 아까 막아준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2025년은 운전자본 부담이 사라진 해가 아니라 매출 성장으로 생긴 부담을 공급업체 신용이 흡수한 해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긍정적이지만 공급업체 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나 고객의 회수가 늦어지면 수운전 자본 흡수율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2025년이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2020년과 2023년처럼 영업이익이 낮은 해에는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운전자본 회수만으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25년 110.28%는 더 정상적인 숫자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계상 영업이익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율을 단독으로 좋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현금 흐름에는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주식 보상 비용 같은 비현금 비용과 매입 채무 증가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영업이익의 현금 전환은 양호하지만
그 안에는 성장 운전 자본 부담과 공급 업체 신용 활용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좋은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영업이익이 100% 안팎에서 유지되면서 동시에 매입 채무 증가에 덜 의존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전환율은 유지되는데 계약자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캐펙스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내려간다면 TTM의 현금 흐름질은 훨씬 좋아집니다. 반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전환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고 계약자산과 재고가 계속 커지면 손익계산서의 개선이 현금 흐름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 지표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낮은 수치였지만 2023년 85.56%, 2024년 78.41%, 2025년 100.24%까지 올라왔습니다.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91882달러이고 유형자산 및 기타 자산 취득은 292565달러입니다. 즉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거의 전부 설비 투자에 다시 넣은 셈입니다. 이것은 TTM의 현재 상태를 매우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이 아니라 방산, AI 데이터 센터, 고사양 PCB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설비와 생산 능력에 현금을 다시 넣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성장 투자입니다.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잡기 위해 공장을 깔고 장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페낭 공장 램프업 비용을 생각하면 커머셜 부분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잡기 위한 생산 능력 확장 구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자유 현금 흐름이 얇다는 뜻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져도 캐펙스가 거의 다 가져가면 주주에게 남는 현금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TTM의 다음 단계는 매출이 늘어나는지가 아니라 이미 투자한 유형 자산이 매출과 마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입니다. 페낭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램프업 코스트가 줄어들며 AI 데이터 센터용 고사양 PCB 물량이 올라오면 커머셜 세그먼트의 마진은 추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둔화되거나 고객 재고 조정이 오면 신규 설비는 고정비 부담을 받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업권과 무형자산이 총 자산의 30% 안팎을 차지했지만 2025년에 2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이 진행되고 총 자산이 늘어나면서 장부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영업권 손상이 있었고 2025년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세그먼트 재편 과정에서 PCB 영업권을 A&D와 커머셜 리포팅 유닛에 재분배했고 손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 손상 테스트는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 성장률, 비교 기업 머티플 같은 가정에 민감합니다. 즉 현재 실적 전망에서는 버틸 수 있지만 A&D나 커머셜의 수익성이 깎이면 손상 차손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도 이익을 꾸준히 깠습니다. 2025년 무형자산 상각비는 36897달러로 영업이익의 약 13.9%입니다. 치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다만 내용 연수 있는 무형자산 순액은 줄어드는 구조이고 향후 상각 부담도 시간이 지나며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지된다면 무형자산 상각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순부채 부담률, 즉 순부채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9년 이후 낮아진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잠깐 높아지고 다시 낮아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총 부채는 1115881달러이고 장단기 이자성 부채 원금 기준 총 부채는 924150달러입니다. 현금 501234달러를 빼면 순부채는 약 422916달러입니다. 순부채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25년에 1.42배이고 영업이익 264684달러에 감가상각 110274달러와 무형자산 상각 36897달러를 더한 단순 에비타성 금액은 약 411855달러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총부채 나누기 에비타는 약 2.24배입니다. 과도하게 위험한 레버리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공짜가 아닙니다. 2025년 이자 비용은 45334달러이고 이는 영업이익의 약 17.1%입니다. 영업이익이 2025년처럼 좋아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다시 2024년 수준인 116043달러 근처로 내려간다면 같은 이자 비용의 영업이익의 약 39%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즉 지금은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영업 레버리지가 반대로 작동할 때 이자 비용은 순이익을 빠르게 압박할 수 있는 고정비입니다. 2029년 만기 시니어 노티스는 4%, 2030년 만기 term loan은 5.97%, 2028년 만기 Asian ABL 리볼빙 론은 5.02%입니다. 이를 보면 4.0% 시니어 노티스는 현재 금리 환경에서도 좋은 조달입니다. 반면 텀론과 ABL은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붙어 있지만 제조업 중간 등급 기업이 운전 자본과 설비 투자를 위해 쓰는 자금이라고 보면 과도하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2029년에 500,000 달러 시니어 노티스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00,000 달러 안팎으로 유지되고 캐펙스가 정상화되면 리파이낸싱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 방산 프로젝트 지연, 커머셜 마진 하락, 계약 자산 회수 지연, 캐펙스 부담 지속이 함께 나타나면 2029년 만기는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식 보상 비용은 41668달러입니다. 이는 순이익의 약 23.5%,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약 1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출은 아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비용입니다. 회사는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사주 매입은 17875달러로 순이익의 약 10.1%입니다. 다만 이 규모는 공격적인 주주 환원이라기보다는 주식 보상에 따른 희석을 일부 방어한 성격에 가깝습니다. 세금도 숨은 변수입니다. 중국 일부 법인은 H&T 지위와 R&D 혜택을 받았고 2025년 EPS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 MIDA 세제 인센티브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5년에 24% 법정 세율로 세금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 작아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이 단순히 생산 능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받아야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신규 공장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머셜 성장 스토리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플러스 페낭 공장 가동률 플러스 세제 혜택이 같이 맞아야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전체 지표를 하나로 연결하면 TTM의 현재 상태가 선명해집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단순 PCB 중심 제조업에서 벗어나 A&D, 커머셜, RF&S로 재편된 고사양 전자 제조 플랫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손익 계산서에서는 매출 총이익률 개선, 영업이익률 개선, 세그먼트 마진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A&D 마진은 9%대에서 14%로 올라왔고 커머셜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받아내면서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F&S는 작지만 20% 후반의 고마진으로 기술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지는 과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매출이 늘면서 확장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여전히 111대 중반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는 그 회전일수보다 높아졌고 캐펙스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10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은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확장 매입 채무 회전일수가 길어지면서 공급업체 신용이 운전자본 부담을 막아주고 있고 확장 현금 전환 주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TTM은 단순히 현금이 묶이는 제조업이 아니라 현금이 많이 필요한 성장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운전자본 구조를 꽤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TTM은 질이 좋아지는 중이지만 아직 프리캐시 플로우, 자유현금 흐름으로 완전히 증명된 회사는 아닙니다. 손익 계산서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세그먼트 마진도 좋아졌고 영업이익도 좋아졌습니다. 순부채 부담률도 나아졌고 영업보험 무형자산 부담률도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캐펙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거의 다 흡수하고 있고 확장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여전히 길며 매입 채무 회전일수 상승에 현금 흐름 방어가 상당 부분 기대고 있습니다. 부채 구조도 현재 실적 수준에서는 안정적이지만 2029년 500,000 달러 만기와 이자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완전히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미 현금이 풍부하게 남는 왕선형 우량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방산 안정성과 AI 데이터 센터 성장성을 잡기 위해 설비와 운전 자본을 투입하는 전환기형 제조업체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해 보고요. 어디 보자. 구독자가 원하시는 재무제표 분석 리스트 여기에 있고요. 다음 쇼츠 영상에서 이 회전판을 돌려서 나오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고현 CFA였습니다. 감사합니다.